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윗선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회 측은 소속 교수 406명 가운데 314명이 투표한 결과 재검증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 수립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본래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내홍이 한층 깊어지는 가운데 보수 정치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온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주말 동안 당에 텃밭인 전라도에서 대표 경선을 펼칩니다. 다음 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쐐기를 박을지 박용진 의원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른바 하이트 진로 사태가 100일을 넘었습니다. 노사는 꾸준히 협상을 진행했지만 집단 행동을 주도한 조합원의 복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서울과 대구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새벽 수도권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 기록물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어제 하루 2번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오전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 고등법원장이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피고인이 누군지 혐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월성원전 관련 고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4명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어서 바로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된 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 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 사진과 함께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민 납포 이틀 만에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했다는 내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전격적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확보된 대통령 기록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오갔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미 서우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우선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이 대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게 여당의 판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우리 국가 안보를 문란시킨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다만 윗선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은 고발장에서 뺐습니다. 전 정부 안보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현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단기간에 공사를 수주했고 해당 업체 대표는 김 여사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업체에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계속 공식적으로 또 거듭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절차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집권당 시절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라며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에 장이 열립니다. 9월 6일과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서막입니다. 거대 양당은 여기에서 의정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때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 검증에 주력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는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때 보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청년 정치인들마저 갈라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측근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이준석 체제에서 공개 선발된 대변인들을 향해 사회 경험 없이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 그게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어처구니 없는 트집이라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장해찬 이사장을 통해서 좀 조언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청년 정치인의 분열과 더불어 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를 두고 공방이 격화했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전부 남 탓이고 뭐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사실 윤리 징계부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생존투쟁이죠. 생존투쟁.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돌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혼란이 방치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타인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의 존폐 논란도 불거졌는데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힘을 실어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과 함께 본격 여론전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의 내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언사는 당대표 행동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지칭한 행위가 아니냐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저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자신을 향해 경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해서 국민이 분노했는데 책임지고 지위가 박탈된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명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건 직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제대로 된 언급이 없어 오해를 풀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2파전으로 좁혀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호남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쐐기를 박을지 박용진 의원이 고향에서 추격 기회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강훈식 의원 사퇴 뒤 맞대결을 펼치게 된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나란히 지방자치분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성과와 실적만이 당이 살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고 지방정부 역할이 이제 더 확장돼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 퇴행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박 의원은 당원 80조 논란과 관련해 호떡 뒤집듯 뒤집어선 안 된다면서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당원들의 강경한 목소리 또 강경투쟁을 요구하는 일부의 이야기 주장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설득하고 나가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아 사당화 노선과 결별하자고 이 의원에 제안했는데 이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 전체 권리당원 10명 중 3명이 포진한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순회 경선 어느 지역에서든 압도적 세를 과시한 이 의원은 대세론 유지를 기대하고
전북 출신인 박용진 의원은 고향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고민정 의원 양강구도 속에서 고 의원을 빼고 순위권 바뀐 비이재명계가 얼마나 선전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대 경선에서 전라도 지역 결과가 수도권에서 그대로 이어졌던 만큼 양자 대결로 확정된 뒤 치러지는 첫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종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은 기소시 당직 정지 당원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지도부가 절충안을 내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 등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당원 80조 절충안은 절묘했습니다.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은 손대지 않고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구제하도록 했는데 이재명 방탄용이다, 민주당 지키기다, 계파 간 찬반 공방은 잦아들었습니다. 조문을 아예 삭제하라며 일부 강성당원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는 24일 중앙위에서 그대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당원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절충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당내 분란은 끝나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다음 지도부가 진행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당적을 벌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는 안건조정 소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포함되려고 탈당하면서 꼼수와 위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강경 초선 모임 철험회 지원 사격을 받는 이재명 의원과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당권주자 TV토론에서 이 문제로 세게 격돌했습니다. 우리 당 자체의 그 목표 또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구, 요청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당이 공모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당부터 이어진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일단 변수지만 지금 판세대로 이 의원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실제 조기 복당 절차를 시도한다면 계파 간 경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진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 징계 재심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당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이 되면은 윤리심판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좀 지켜봐야죠.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누가 당권을 잡느냐와 상관없이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후 새 출발하는 민주당 열차가 굴곡 없이 굴러갈 수 있을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에 수립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원래 5년 이상 걸리는데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5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입니다. 당시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던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구상이 될 것이고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아주 이제 좀 질서 있게 그 지역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재정비 계획 수립 시점은 2024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금요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우선 계획 지연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마스터 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 1년 6개월 정도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 발표는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한다는 뜻이었지 계획을 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 사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건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이자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 속에 민심이 더욱 돌아설까 서둘러 직접 진화에 나선 대통령실.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회의장단에게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해 밤낮 없이 뛰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김진표 국회의장 등 신임 의장단과 용산 집무실에서 식사를 하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주택시장 안정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야당도 회원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달라고 주문하며 엑스포 유치가 윤 정부 실적이 아닌 초당적 성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며 정치가 난관을 극복해 나가도록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고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뽑고 있는데 의장단도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국회 집무실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면서 최고의 인품과 경륜을 겸비한 분을 미국 대사로 맞은 건 미국 정부가 그만큼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어젠다가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 의회 간, 양국 간 협력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중립성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비경찰대 순경 출신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는데 행사 후 윤 대통령과 별도로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학교 졸업식,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남자, 여자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줬고 졸업생 경례에 거수경례와 목례로 화답했습니다. 기념 촬영에서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거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순경 출신의 처우 개선과 공정한 기회 등을 약속했는데 비경찰대 출신의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2030 청년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 경찰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졸업하는 우리 새내기 경찰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건희 여사도 여성 경찰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장소를 방문한 대통령 내외가 비슷한 행사를 따로따로 나눠서 진행한 건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지난 2019년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김정숙 여사는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가 허위 학력 경력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흉장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에게서 받은 자료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투표를 결정한 총회와 달리 교내에서는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검증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교수 406명 가운데 31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재검증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검증하자는 안건 찬성률은 38.5%, 반대 응답률은 61.5%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지 묻는 안건의 찬성률도 48.4%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4편의 논문을 심사할지 3편의 논문을 심사할지를 묻는 안건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번 사항을 중대 안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기준이 회원 가반수 참여, 찬성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찬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여한 150명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이번 투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집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장검사 시절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장으로서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를 둘러싼 검찰의 무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전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이 연루돼 전관 예우와 뇌물 등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년 뒤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소환됩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 2심 판결문을 보면 김현보 당시 행정처 감사관은 이원석 후보자와 4개월 동안 40여 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태로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후보자는 계좌 추적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내밀한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알려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자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와 감찰에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새 부장판사는 전달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40여 차례나 되는 통화 횟수는 물론 영장 신청 예정 사실이나 관련자 진술이 징계와 감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올해에도 상당수 자사고나 외고가 미달을 기록해 살아남더라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사라질 예정이던 자사고와 외고가 명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의 존치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교 체제 개편 시안 마련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기본 방향은 다양성, 그다음에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가져간다는 취지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자사고 35곳 중 11곳이 신입생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외국어고도 전국 30곳 중 절반인 15곳이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준대다 등록금이 비싸고 우수 학생이 몰리다 보니 내신 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는 학교도 늘어 서울에서만 1년 새 4곳이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라든지 교육 특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학교 쪽으로 쏠림 현상, 양극화가 학교 간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로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단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일하던 식당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던 식당 창고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만들어 투약하거나 판매하고 대마 한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마약사범으로 체포한 40대 남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0.65g과 마약 제조 도구 등을 압수한 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래 고등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살 B양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16살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가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기에 있는 나이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 고등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병 등으로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잠시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의 이유로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감염 재상전 지수는 1.18로 7주 연속 1 이상입니다.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12,000곳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동네 병원과 의원 3곳 가운데 1곳꼴입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 방역도 강화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때 증상을 살피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또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초기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필요시 방문하여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고 신규 환자 30만 명에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방역 의료 역량이 재유행 대응에 충분한 만큼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4,89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3만 3천여 명보다 8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보다는 5,800명가량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정부가 부담해온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을 개인이 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처럼 취급해 백신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감염자 전수조사도 중지한다는 건데요. 의료계는 이미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 비용은 평균 6,400엔, 약 6만 2천 원입니다. 백신 구매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차 접종까지 계산하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부담한 백신 비용은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5종 전염병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백신 접종 비용은 모두 개인이 내야 합니다. 新型コロナ感染症が5類に変更された場合には、まん延予防上緊急の必要性が認められない、こういう判断になればですね、特例臨時接種そのもの自体が終了するということ。 최근 논란이 된 감염자 전수조사도 법 개정 후에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의료계는 세계 최다 수준인 감염자 대응도 벅찬데 그 기록을 모두 정부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며 고충을 호소해왔습니다. 비판이 크게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전수조사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서둘러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PCR のああいう 50% という異常な陽性率を見ても全数把握できているとはとても思えませんで、もうすでに破綻はしていると思います。 전문가들은 민간 병원이나 검사 키트 등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도쿄도가 발표한 감염자에 다른 지역 주민 약 2만 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통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5분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 1,029명입니다. 이는 전날의 신규 확진자보다 5,521명 많은 수치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노령층에 코로나19 백신의 2차 부스터샷, 그러니까 4차 접종을 하라고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WHO 자문단이 노령층은 네 번째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령층의 구체적인 연령대는 각국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 종사자와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haven't got any shot this year, you are no longer protected, particularly with the BA.5 sub-lineage of the Omicron variant, which has some escape to the immunity. 우리나라는 50세 이상에게 네 번째 접종을 권고했으며 독일도 지난달부터 60살 이하에 대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도 이미 지난 5월 50세 이상에게 4차 접종을 권고했는데 한때 성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가 감염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o get a booster now is to prevent infection now. There's a lot of infections now a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izations now. Certainly those are hospitalizations, infections, severe disease that we want to prevent right now. 이런 가운데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확진자가 전주보다 4분의 1가량인 24% 줄었고 사망자는 6%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크게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만 서태평양과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증가세인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른바 하이트 진로 사태가 어제까지 100일째 이어졌습니다. 노사는 협상을 15차례나 진행했지만 집단 행동을 주도한 조합원의 복직 문제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벽에 해고철회 전원복귀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하이트 진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100여 명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건물 아래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놓였습니다. 화물기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지 어느새 석 달이 넘었습니다. 노사는 단체 행동 100일째에도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운송료 인상을 놓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업체 수양물류는 노조가 농성을 그만두는 대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취하하겠다면서도 단체 행동을 주도한 조합원 12명은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해고된 조합원 132명 모두 복직을 약속해야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손배소, 가압류, 철회와 그리고 해고자들 원복직 그리고 저희 운송사들, 운송기사님들의 운송료 조금 올려주는 거 그게 다거든요. 책임자를 굳이 꼭 세워야 되겠다는 사측의 입장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하이트 진로 점거 농성 사태는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과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에는 임금 인상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협상 개입을 거부해 사태가 길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원청인 하이트 진로는 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 일이라며 협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료 협상에 관여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하이트 진로인 만큼 협상 관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노조법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좀 더 다르게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하이트 진로에게도 교섭 의무가 있고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이 속한 화물연대가 법의 노조인 만큼 노사 간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노동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단체의 일반적인 집단 행동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권한이 없잖아요. 노사는 다음 주 월요일 공식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정부 중재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16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 달 16일에 관련 업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률을 1.4%로 제시하고 나머지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27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 입주할 때부터 침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사와 지자체 모두 나 몰라라 했다며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안으로 황토색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전기가 끊어진 탓에 차단봉은 요지부동입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됐고 차량 270여 대는 꼼짝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입니다. 바닥에는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그대로 고여있고 견인되지 못한 차량은 진흙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지하 2층에 이미 차들은 바퀴 위쪽으로까지 다 담기고 아비규환 상태고 횡단하다 그래야 되나? 많이 좀 마음 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입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4년 전 입주 때부터 비슷한 피해가 반복돼 시행사에 항의했지만 비가 오면 직접 세워야 하는 임시 물막이판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폭우가 내릴 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둥을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 먼저 땅바닥에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이 구멍이 평상시에는 전부 꽉꽉 흙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쪽을 모래주머니로 지금 막아놨는데 고정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저희도 조금 난감해가지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확인 중이라고는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지하주차장보다 지대가 높은 도로에 물막이벽을 설치하려고도 했지만 이번엔 구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폭우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빗물바지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에도 차수막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도로에다가 그렇게 차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평상시 차량 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문제가 당연히 될 거고. 전문가들은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설계한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비가 오면 뒷산 비탈길을 타고 지대가 낮은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모이는 구조지만 물을 막아줄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걸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지금 방수턱이 안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은 다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차량 피해를 제외해도 침수된 전기와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려면 80억 원 가까이 드는 상황. 반복된 대책 마련 요구를 시행사와 지자체가 외면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생각에 주민들의 허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윗선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회 측은 소속 교수 406명 가운데 314명이 투표한 결과 재검증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 수립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본래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한층 깊어지는 가운데 보수 정치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온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주말 동안 당에 텃밭인 전라도에서 대표 경선을 펼칩니다. 다음 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쐐기를 박을지 박용진 의원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른바 하이트 진로 사태가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노사는 꾸준히 협상을 진행했지만 집단 행동을 주도한 조합원의 복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서울과 대구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새벽 수도권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오는 22일부터 27일 사이 한국과 몽골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서울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위협과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져 이에 대한 한미 간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또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과도 일치해 크리튼 브링크 방한 기간 북한 대응도 주목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4,89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3만 3천여 명보다 8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보다는 5,800명가량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이 주말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직병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기저질환자와 고위험 산모, 영유아 등이 주말에도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당직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삼성병원, 한양대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119 출동 등 위급 상황인 경우 당직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25일까지 6주 동안 운영한 뒤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검찰로서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작년 4월 발행된 4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11개월 만에 사들인 뒤 익명의 5명에게 다시 팔아 2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겨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같은 청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의 과거 재판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이 발견되면서 검찰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을 맡는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대검찰청에서 수사검사까지 파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로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기간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만큼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 핵심 관계자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 2명 모두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두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반 전주에서 전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전북 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내일 오전엔 전남 강진에서 전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엔 광주 합동연설회 뒤 개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5일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뒤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처음 맞대결하는 자리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돌리자 여권 일각에선 전직 당대표가 리스크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전도 불사하려는 모습인데요. 여당 내 권력 구도를 둘러싼 이준석 변수를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대위 간 팽팽한 신경전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갓 출범한 비대위는 무력화되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갑니다. 이 전 대표가 직함에서 전자를 떼면서 다시 한 지붕 두 대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사면 초과로 내몰립니다.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내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까지 겹쳐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통상 신속히 결정하는 가처분 사건을 놓고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도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점을 잘 알아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법정 공방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위를 조절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여권 주류 그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면서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당원 모집을 독려해 우호 집단 규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친유승민계 의원 등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윤계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세력 확장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여권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팬덤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 정부를 실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정작 대통령실과 친윤계 핵심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전 대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비대위 체제의 조기 안착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정국 현안에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마디로 무대응이 대응인 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여권 주류 그룹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은 물론 당내 주도권을 놓고 외나무 다리에 섰기 때문인데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는 결국 여론의 향배가 결정한다는 게 정치권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법조비리 사건인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어제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은호 게이트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법조 브로커 등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엄정 처리한 사건이라며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올해 초 수천만 원대 배임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국가보훈처가 김 전 회장을 감사한 결과 8억 원 넘는 추가 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회가 성남시와 함께 출간한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책입니다. 광복회는 지난 2020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 기획 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해당 업체의 계약 금액이 시장가 대비 2배 가까이 부풀려진 걸 알고도 계약을 진행해 광복회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눈을 감고 오히려 비싸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을 하고 김 전 회장은 또 재임 기간 업무와 무관한 식대와 약값,
가발비 등 2,2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1,000만 원 수준의 카페 공사비를 9배 가까이 과다 지출했고 기부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대가성 기부금을 수수하는 등 비위 규모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 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입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수익사업팀장,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복회에 외부 감사직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민관 협의가 변수로 떠오른 일본 전범기업 재산 매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냈지만 재판부는 2주가량 남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고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허권을 매각할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애초 어제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원심의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도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이 어제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목적인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넉 달 안에만 할 수 있는데 미쓰비시가 우리 법원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전망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넉 달 안에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줄 이유도 없이 종결하긴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가 일반 사건처럼 정식 결정문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은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그 전에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불거졌습니다.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논의되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외교부와 미쓰비시 측 역시 한일 민간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명령에 앞서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처가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두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으로선 더는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강제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에 이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받아내고자 하는 상표권 현금화 사건 역시 쟁점이 비슷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부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지금보다 3억 원 올리는 등의 1주택자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며 연말이면 수십만 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에 3억 원 이하 집을 하나 더 가졌거나 이사나 상속으로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됐을 땐 한 채는 세마지 않고 1주택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 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십만 명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며 관련 부처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가려내고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달 7일까지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바뀌는 세법 등 관련 안내가 어려워지고 결국 수십만 납세자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납세자의 합산 매제라든가 특례 신청에 따른 개별 안내를 구세청에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되겠느냐? 8월 20일 정도까지. 만약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개인이 다시 신고해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 안내가 아닌 개개인이 스스로 대상자인지 따져봐야 해 오류와 민원이 폭증하는 등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달 이집트를 시작으로 에너지 수급난으로 원전 선호도가 높아진 체코와 폴란드 등 8개국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3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서북부 해안 도시 엘다바. 이곳에선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12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전 터빈 건물을 비롯해 1, 2조 원 규모의 2차 개통 사업을 따내려는 겁니다. 13년 만에 원전 사업 수주가 임박하자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의 기회를 살려가기 위해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와 한전과 한수원 등 10개 공공기관, 무역협회 등 민관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13년 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난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의 인기가 올라간 상황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체코와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타진해온 8개 나라의 제외 공관을 원전 수출 지원 공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UAE 원전 수주 때 경제와 방산 등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효과를 발휘했던 만큼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 정부에서 요청한 산업 협력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적인 판매 호조로 순항하고 있는 현대차가 유독 중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수소 전기차를 무기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 도심에 처음으로 단독 매장을 열었습니다. 현지 법인과 합작사인 베이징 현대가 아닌 수입차 현대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올 연말 중국 출시를 앞둔 수소전기차 넥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신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역전에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 유독 중국에서만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떨어졌고 지난해 실적은 2016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17년 사드 경제 보복 조치지만 그 이면엔 현지 완성차들의 무서운 추격에 따른 중국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벤츠, 아우디 등 전통의 독일 명차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차 사이에 끼어 입지가 좁아진 겁니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토종업체들과 경쟁은 녹록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를 비롯한 3강 구도에 웨일라이 같은 후발 주자들까지 가세해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저희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로 이미 입증된 이 기술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현대의 굴기를 중국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차의 재도약,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구 지역의 수건 사업인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구미시의 책임을 따지며 넉 달 만에 협정을 파기하면서 물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와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 수돗물을 구미 국가공단보다 위쪽에 있는 낙동강 해평 취수장에서 끌어오기로 뜻을 모은 자리입니다. 10년 넘는 논란 끝에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후보는 안동댐 물을 쓰겠다고 공약했고 김장호 구미시장은 최근 시민 동의가 없었던 협정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구미시의 책임을 물으며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기합의된 해평 취수장이 아닌 상류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협정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미시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깼다고 맞섰습니다. 대구시가 해평 취수장을 진정으로 이용할 뜻이었다면 협정 파기 이전에 구미시와 협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구미를 압박하는 건 자신의 구상을 표면화하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한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대구 시민과 구미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물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구시는 홍 시장 공약대로 안동댐 물을 쓰려고 안동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동댐 물을 대구로 끌어오려면 1조 4천억 원이 드는 거로 추산되지만 비용도 대구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로 설치 비용의 70%는 수장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30%는 국가가 됩니다. 관로를 만드는데 1조 4천억 가량 드는데 그 돈을 대구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는 아직 협정 파기 절차도 진행 중이고 안동댐 물을 쓰는 방안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을 둘러싼 삿바 싸움이 커지는 사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원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제주의 3대 항일운동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인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 올해로 9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해녀 항일운동가들은 단지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대로 된 평가와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전현직 해녀들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90년을 맞은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해 구자읍의 해녀들이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제주 해녀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녀 항일운동은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주도의 항일운동이자 240여 차례에 걸쳐 17,000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입니다. 당시 항일운동을 주도한 구자읍 출신의 부춘화, 부덕량, 김옥년 선생은 이곳 해녀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선배 해녀 할머니 우리 어린 때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이런 그 항쟁을 하였다는 게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워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90년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들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당시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했지만 수영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고차동, 김계석 해녀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인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특별전, 비창 들고 호미 들고 불꽃 바다로가 마련돼 일제의 부당함에 맞섰던 이름 없는 해녀들의 항일 정신을 기억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울산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이른바 닥터카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닥터카가 출동해 차량 안에서 출혈을 막고 혈압을 유지시키는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울산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카가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만 탑승하는 일반 구급차와 달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해 차 안에서 직접 환자를 처치합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울산대학교 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전문의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진이 닥터카에 탑승해서 출동하는 만큼 이송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외상과 같은 골든타임인 환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2019년 S-오일이 후원에 나서면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S-오일이 매년 1억 원을 후원하고 울산대학교 병원이 8천만 원, 울산시가 2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닥터카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150여 명이 닥터카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외상센터로 불리는 닥터카가 올해도 예산 걱정 없이 울산 지역 응급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각종 행사나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선선해진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풍성한데요. 이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쪽이나 관람하는 분들 모두 기대가 큽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와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한복판의 건널목.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음악 소리와 함께 젊은 남녀들이 도로로 몰려나와 율동을 시작합니다. 평소 잘 보지 못하던 섬세한 발레 동작에서부터 익숙한 뮤지컬의 한 장면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길 가다가 발레를 접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원에서 공연하는 발레 공연들을 많이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데없는 길거리 발레는 이번 주말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발레 축제의 신호탄. 전문 발레단의 공연뿐 아니라 외국 유명 안무가의 어린이 특별 지도와 일반인의 발레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수원 화성 일대에 화려한 조명이 눈길을 끕니다. 다채로운 공연 관람과 함께 역사 문화 체험 기회가 되는 문화재 야행에도 인파가 몰립니다. 네, 이런 야경도 잘 돼 있어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공연도 있고 이런 전시 부스도 있어서 볼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간의 행궁 관람과 무예 24기 공연 등은 행사 이후에도 가을까지 계속됩니다. 가을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공방거리뿐만 아니라 거리가 이렇게 살아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수원 재즈 페스티벌부터 힐링 폴링, 수원 화성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달래줄 문화 행사나 볼거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김훈 작가가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쓴 장편 소설 하얼빈이 출간 이후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교보문고는 소설 하얼빈이 이달 첫째 주에 이어 둘째 주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는 광복절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에 힘입어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판매량이 79%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둘째 주 김호연의 신작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 2는 출간하자마자 2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출간돼 70만 부가 팔린 전작 불편한 편의점도 한 주 전보다 한 계단 오른 6위를 기록해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현재 강은 비구름대는 충북과 전북, 경북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충청 일부와 전북 부안, 군산, 그리고 경북 영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의 많은 곳은 80 이상, 그 밖에 충청과 남부에도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그리고 오후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밤사이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